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늘 가장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다 커서 뿔뿔이 흩어지고 명절에나 겨우 전화 한 통 하는 텅 빈 큰 집에서 완전한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식들이 제 집과 돈, 그리고 어쩌면 제 자유까지 빼앗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미소와 다정한 말 뒤에 전혀 다른 진짜 속내가 숨어 있을 때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오직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왔고 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그저 자기들 길에서 조심스럽게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결정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는 팔짱만 끼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67살입니다. 남편 박민준을 떠나보내고 홀로 산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지금도 가끔 이 모든 일이 제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저 출근했다가 그가 좋아하던 갓 구운 빵을 사들고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지금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제 큰 집에 앉아 있습니다. 집은 물론 아름답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높은 천장, 정교한 몰딩, 단철 난간이 있는 나무 계단, 침실 5개에 겨울 정원까지 갖추고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이란 평수나 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저 자신과 추억뿐입니다. 그 추억들은 방마다, 선반마다, 빛바랜 사진이 담긴 보석 칸마다 깃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집의 벽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있었는지요. 즐겁고 슬프고 서운했던 일들. 요즘 들어서는 일과 성공에만 매달리느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건 아닌지 자주 생각합니다. 저는 35년을 의료계에 부산의 대학병원 심장내과에 바쳤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48시간 연속 당직, 24시간 호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 대가로 놓쳐버린 수많은 저녁 식사와 잊어버린 생일들. 아이들에게 나중에 지금은 엄마 바빠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던가요. 젊은 시절. 눈에 불을 켜고 남자 동료들에게 여자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 심장내과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 민준과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는 미래의 변호사, 저는 의대생이었죠. 3학년 때 결혼했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공부, 장학금, 자취방 생활. 그러다 아들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막 레지던트 과정에 있을 때였죠. 2년 뒤에는 딸 서연이가 태어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그때 이미 법무법인에서 자리를 잡았고 대형 제약회사 소송들을 맡았습니다. 저는 끝없는 당직과 학회, 연수, 실습으로 늘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인 마리아 씨가 키웠습니다. 그녀는 15년 넘게 우리와 함께 살면서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게 되었죠. 저는 늘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변명했습니다. 당직으로 며칠 밤을 새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방에 가보면 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구경꾼 같았습니다. 민준도 늘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회의와 출장, 사건들. 우리는 몇 주 동안 얼굴도 못 보고 부엌 식탁에 서로에게 메모만 남기곤 했습니다.
특히 9살 때 지호가 학교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던 일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꼭 가겠다고 정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병원에 심근경색 환자가 실려왔고 긴급 수술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호는 저를 마중 나오지도 않았고 3일 동안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치며 침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당시 가장 멋졌던 10단기어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그는 물론 받았지만 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선물은 마치 죄를 씻기 위한 대가 같았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딸의 연주회를 놓치면 새 장난감을 사주고 학부모 총회를 잊으면 거대한 케이크를 주문하고 생일에 못 가면 금귀걸이나 제주도 여행 최신 기기를 선물했습니다. 늘 이번에는 만회해야지, 보상해야지라고 생각했고 해가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가자 민준과 저는 학비를 대주고 집을 얻어주고 차를 사주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셨죠. 민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2가지 일을 하며 그를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에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더 나은 삶이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자신, 부모의 시간과 평범한 관심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 상자에 예쁜 리본으로 포장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건설했지만 그들과 함께 현재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재판 중에 그냥 쓰러졌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죠. 30년 경력의 심장내과 의사인 제가 제 남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장례식 후 아이들은 일주일간 저와 함께 있다가 떠났습니다. 지호는 서울로 당시 제약회사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부산 근교인 양산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둘 다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사교계 생활을 꿈꾸는 전직 모델 유라와 서연이는 늘 아내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듯한 소심한 회계사 민우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5년을 더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때 시끌벅적했던 이 큰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침내 쉬고 잠도 푹 자고 책도 읽고 공연도 보러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해보려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화단에 꽃도 심고 새 책도 샀지만 그 어느 것도 예전처럼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저는 아이들, 손주들과 놓쳐버린 시간을 만회하는 꿈을 꿨습니다. 지호에게는 이미 10대가 된 아들 하준이와 도윤이가 있었고 서연이에게는 지금 11살인 딸 예린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박물관에 데려가고 함께 쿠키를 굽고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방문은 드물었고 마치 업무 미팅 사이에 잡힌 약속처럼 너무나도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통 1년에 2~3번 주말에 찾아왔고 거의 항상 큰 명절 전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불쾌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은 늘 평범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별일 없으시고요? 손주들은 뭐하고 지내요? 그러다 마치 각본처럼 대화는 슬그머니 재정적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있잖아요. 하준이 새 노트북이 필요한데
제일 기본적인 걸로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호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민우 씨랑 차를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잖아요. 애 학원에, 학교에, 동아리에 서연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제게는 이 집과 상당한 저축, 그리고 그의 법무법인 지분이 남았습니다. 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는 저조차도 명세서를 열어보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던 습관 때문인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 점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그 돈 쓰실 때도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꼭 필요한데라는 말은 일종의 가족 속담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들의 요구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필요하다면 줘야지. 손주들 교육, 차, 생활용품인데 돈은 있고 어차피 어디에 쓰든 상관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요구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저축이 제 것이 아니라 오직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공동가족 기금인 것처럼요. 특히 제가 은퇴한 후에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호는 종종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하세요? 평생 다 못 쓰실 텐데. 때때로 저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집과 내 계좌가 아이들에게는 그저 상처럼 여겨지는 건 아닐까? 내가 죽거나 혹은 그 전에 차지해야 할 상.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자식들이잖아. 널 사랑하는 거야. 그냥 다들 힘든 시기라서 그래.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대화의 조각들, 그들의 억양,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특히 상처가 되었던 것은 식당이나 외부인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세심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아주 유명한 심장내과 의사셨죠. 수많은 사람을 구하셨어요. 지호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모두의 귀감이에요. 저희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제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방에 있다고 여길 때 그들의 말투는 차갑고 짜증 섞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3년 전 추석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가 유라, 민우, 아이들과 함께 저에게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명절 가족 저녁 식사였죠. 제가 과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을 때 지호와 유라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건강한 식단에 대해 잔소리 시작하시겠지? 유라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고 웃어. 이 저녁 식사 빨리 끝낼수록 아들들 학원비 수표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 이해했을 거라고, 그들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병원에서 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연이가 슬쩍 눈을 흘기는 것을 보았고, 유라가 작별 인사를 하며 저를 안았다가 바로 손을 조심스럽게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우가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서연이에게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돼? 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난 제 생일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잊었나 보다 체념하고 책을 들고 누웠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지우와 서연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프라이즈, 그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고 그들은 제게 예쁜 스카프와 의학사 책을 선물했습니다. 모두가 긴장을 풀고 분위기가 따뜻해졌을 때 지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유라랑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서프라이즈와 축하는 제가 거절하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3천만 원짜리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지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아이들은 나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호출되는 할머니 기능이 탑재된 ATM으로 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내가 직접 그들을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닐까? 저는 수년 동안 어떤 문제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엄마가 항상 모든 것을 지불하고 해결해 줄 것이며 엄마는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그 화요일. 제가 절대 알지 말았어야 할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화요일 아침부터 저는 지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1년 전부터 아이들과 저는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 돌봄 스케줄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가족 저녁 식사 때 서연이가 제가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하자 그들은 식탁에서 바로 미니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해. 그 결과 지호는 화요일에 서연이는 금요일에 저에게 전화하는 일정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들의 보살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화는 보통 10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다 괜찮으시죠?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러다 슬그머니 자신들의 문제와 또 다른 도움 요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화요일,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흘끗 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이 늦어졌나 보지, 길 위에 있나. 하지만 저녁이 되자 불안해졌습니다. 직접 지호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유라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유라는 보통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때문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까요. 밤 9시가 되자 저는 정말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잠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호와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예고도 없이 죄송해요. 지호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지나가는 길이라니 그들은 서울에 사는데 차로 6시간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오랜만에 본 모든 어머니처럼 그들을 보니 끔찍하게 기뻤습니다. 들어오너라, 차 내올게. 제가 부엌에서 부산을 떠는 동안 지호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살펴봤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코를 밟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잘 있니? 제가 찻잔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지호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준이는 화학에서 만점 받았고 도윤이는 뭐늘 그렇죠. 저는 늘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손주들을 너무 드물게 봐서 소셜미디어 사진 속에서도 가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오래 있을 거니? 제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지호와 유라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호가 시작했습니다. 일이라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라가 여기 부산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그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유라는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광고 대행사예요. 그녀가 저녁 내내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기뻤습니다. 어쩌면 정말 운명이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주려나 보다. 아들도 곁에 있고 손주들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문제요.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도 비싸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찾을 때까지 여기 와서 살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관대하시네요. 지호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 좀 해봤는데 어머니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내가 이사하라는 말이니?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이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죠. 유라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아름답지만 늘 온기 없는 공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활동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실버타운이 많아요.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체 인프라에 의료 서비스, 수영장, 취미 활동까지 다 갖춰져 있죠. 어머니 늘 혼자라고 불평하셨잖아요. 그럼 이 집은?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팔아야죠. 지호는 마치 오래돼서 거추장스러운 낡은 가구에 대해 이야기하듯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좋아요. 시장이 상승세거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남은 돈은 투자해야죠. 그는 마치 남의 돈을 의논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일부는 어머니께 남겨드리고 나머지는 가족을 위해 써야죠. 지호가 옆을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손주들 교육비나 사업 자금으로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들의 암시와 끝없는 어머니, 도와주세요를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제 인생과 집, 돈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한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위인 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서연이는 학교에 갔는데 곧 돌아올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이상하게 긴장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 어제 지호가 왔었는데 유라랑 여기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민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장모님께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더군요. 변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네. 서연이는 장모님께서 아마 의료 관찰도 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우 군, 난 67이지 97이 아니란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모님, 물론이죠. 그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들 걱정해서 그래요. 이렇게 큰 집 신경 쓸 것도 많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욱신거리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얘야, 생각해봤는데 내 제안을 고려해볼 만한 것 같구나. 주말에 너랑 서연이 와서 다 같이 가족회의를 하자꾸나. 물론이죠, 어머니. 그가 너무 빨리 대답해서 제 속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다. 그들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일주일 내내 저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작은 아파트가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하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래요. 토요일, 저는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이를 굽고 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 제 속은 불안으로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지호와 유라는 서울에서 온 자신들의 차를 타고 서연이와 민우는 양산에서 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행사가 있다고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고기와 감자, 샐러드, 그들이 좋아하던 음식들, 민준이 사랑했던 요리들로요. 식탁에서는 놀랍게도 모두가 꽤 침착했습니다. 일, 날씨, 다가오는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치 식욕을 망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 잠시 눕고 올게라고 말하고 침실로 올라간 뒤에야 진짜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지만 눈을 감는 대신 바닥에 있는 환기구 격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로 된 바닥과 오래된 환기 통로가 있는 우리 낡은 집은 소리를 스피커처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지호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동의하실 거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서명 안 하셨어. 그리고 어머니는 바보가 아니야. 우리가 압박하기 시작하면 뭔가 눈치채실 거야. 아무도 압박 안 해.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면 돼. 어머니는 외로우시잖아. 거기 가면 더 좋으실 거야. 그렇죠. 장모님을 위해서죠. 민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서서 들으며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끔찍했습니다. 이 집의 추억이 너무 많아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라.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고. 어머니가 직접 서류에 서명하실 수 있을 때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야 해. 제 귀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서연이가 마치 화난 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의보다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뭐가 문제야?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반년 동안 이 얘기했잖아. 지호 형님은 사업 시작 자금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린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체 언제까지 이걸 끌어야 해? 이건 어머니 돈만이 아니야. 지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버신 돈이야. 어머니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라고. 그래, 아주 꽉 쥐고 있는 관리자지. 유라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못 박힌 듯 서서 들었습니다. 마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더 끔찍했습니다. 만약 동의 안 하시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플랜 B가 있지. 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랑 이미 얘기해뒀어. 필요하다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어. 부분적 한정치산 선고요. 오빠, 미쳤어? 서연이가 겁에 질린 듯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냥 법적 절차일 뿐이야. 조 원장님, 옛날 지인이신데 이미 도와주기로 하셨어.
초기 치매 소견서를 써주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멀쩡하시잖아. 서연이는 분명히 불안해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줄 만큼 충분할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아.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그 깜빡거리는 기억력에 괜찮은 증언 몇 개랑 제대로 된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돼. 그건 비열해. 서연이가 간신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필요한 일이야.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 자초하신 거야. 평생 일, 자기 자신, 환자들 생각만 하셨잖아. 우리를 몇 번이나 내버려 두셨어? 생일은 몇 번이나 놓치셨고, 학교 발표회는 몇 번이나 빠뜨리셨는데, 잠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민우가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설득으로 시작하고,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 제가 평생을 위해 일하고 살아온 가족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즉시 닦아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보며 거짓이지만 설득력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로 들어가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꾸나.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요. 그리고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규칙을 제가 알고 있는 게임이. 그날 저녁 저는 그들과 한 식탁에 앉아 그들의 주장을 듣고 그들이 제 앞에 펼쳐놓는 실버타운 브로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원, 활동적인 노년, 따뜻한 분위기와 세심한 직원. 지호는 늘 그랬듯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새로운 장이 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죠. 거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유라가 머리카락을 만지며 끼어들었습니다. 헬스장, 동호회, 수영장이 있는 현대적인 주거 공간이죠. 서연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용히 앉아 마치 승인을 구하듯 슬쩍 지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침묵하며 가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고 보고, 듣고 질문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처럼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위층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결정은 빨리 내릴 수 없지. 물론이죠, 어머니. 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좋은 매물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플랜 B, 성년 후견, 초기 치매라는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전화기를 들고 오랜 친구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그녀의 남편이 심근경색을 겪었을 때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너한테 평생 빚진 기분이야. 저는 지금이 바로 무슨 일이 생긴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희야, 네 도움이 필요해.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엿들은 대화, 조 원장, 그들의 계획, 성년 후견, 신청, 이미 변호사를 찾았다는 것까지요. 세상에, 수연아.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자식들이잖아. 그래, 내 자식들이지.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들어봐.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셔. 박선영 변호사라고.
바로 이런 문제. 노인 인권, 한정치산, 성년 후견 전문이야. 그분이 널 도와줄 거야. 겁먹고 물러설 분이 아니셔. 저는 즉시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설탐정 차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영희가 말해주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조용하고 신중하게 일하며 알아내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알아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귀에 깊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수연 여사님, 상황이 뭐랄까 간단하지는 않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시작하죠. 변호사, 의사, 그리고 아드님 문제요. 제게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요 정보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차 탐정님,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더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할 것이고 여사님께서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낡은 정원과 화단,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 언젠가 온 가족이 모여 큰 저녁 식사를 하고 웃음소리와 기쁨이 넘치고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몇 번이나 꿈꿨는지 이제 바로 이 벽과 사과나무가 제 아이들이 제게서 집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논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낡은 수첩을 손에 들었습니다. 평생 친구, 동료, 환자들의 연락처를 적어두었던 바로 그 수첩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도움을 청할 만한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정보를 모으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한때 남자들의 직업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흘씩 당직을 섰으며 사람들을 저 세상에서 끌어냈던 그 전투적인 김수연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아는 내과 의사에게, 그 다음엔 신경과 의사, 그리고 심리 상담사에게 갔습니다. 모든 검사와 테스트, 뇌 MRI 촬영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환자는 완전히 건강한 정신 상태이며 인지 기능 장애의 징후는 없음. 모든 진단서를 한 폴더에 모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동시에 차민준 탐정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전화했습니다. 김수연 여사님, 흥미로운 것을 좀 찾았습니다. 댁으로 가도 될까요? 저녁에 그는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들고 왔습니다. 아드님부터 시작하죠. 그가 제 앞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빚이 많습니다.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실패, 주식시장 투기 모두 실패했습니다. 총 부채는 환산하면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연체된 대출금도 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보여준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겁니다. 차 탐정은 3개월 전에 제 이름으로 발급된 대출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탐정은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 아드님이 의사나 보험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서명하셨죠. 바로 그 위임장을 대출 신청에 이용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위조야. 제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 행위죠. 하지만 아직 채권자들은 조용합니다. 여사님께서 지불 능력이 있는 고객이라고 믿고 있어서 빚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다니 딸은? 제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따님과 사위는? 차 탐정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위인 민우 씨는 건설회사 회계사인데 지금 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민우 씨는 손실을 숨기고 재무제표를 조작하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형사사건이 될 겁니다. 그가 제정신이야? 일자리를 잃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차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이미 지인들 사이에 여사님의 뭐랄까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공통된 지인들과 이야기해봤는데 여사님께서 날짜를 잊어버리고 이름을 헷갈리며 의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더군요. 아마 기반을 닫고 있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변호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호 씨가 말한 그 변호사요. 네. 차 탐정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주 변호사라고 가족법, 특히 노인의 한정치산, 선고 문제 전문입니다. 일 처리가 거칠고 빠릅니다. 이미 서류 뭉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여사님께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 달 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제게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탐정이 또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의 주치의라는 조 원장. 정신과 의사인데 지호 씨의 대학 동기입니다. 여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미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예비 소견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제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네. 돈과 우정 때문에요. 차 탐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분노에 찬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차례입니다. 차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증거를 손에 쥐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탐정님.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김수연 여사님.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 모든 서류, 대출 계약서 사본, 진단서, 입출금 내역서, 증인 진술,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며 이제 제가 상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침에 저는 영희가 말해준 박선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에게 오세요. 제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이 시간 후 저는 이미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백발머리에 목걸이에 달린 안경, 똑똑한 눈빛과 불필요한 감상주의 없는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김수연 여사님, 그녀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여사님의 완전한 정신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의료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여사님의 개인적인 참여 없이는 자금 이동 가능성을 시급히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분들이 끝까지 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정신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재무 상담사인 김태우 씨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는 믿을만하고 똑똑하며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편지에 저는 짧게 썼습니다. 김태우 실장님, 시급히 만나 뵈야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면 오늘 뵙고 싶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삼시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오십시오. 저는 가방을 들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제 안에서 오래되고 익숙한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과 자유, 그리고 제 손으로 번 것을 제 마음대로 쓸 권리를 위해 싸울 결단력. 저를 편리한 ATM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지 않을 결단력. 삼시에 저는 이미 김태우 실장의 사무실에 있는 익숙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절제되었지만 따뜻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김수연 여사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제가 코트를 벗는 동안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서류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에 생긴 일인데 저는 이제야 알게 됐네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연히 엿들은 대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아이들의 계획, 의사의 가짜 소견서, 이미 소송 서류를 준비 중인 변호사에 대해서까지요. 김 실장은 주의 깊게 들으며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2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경우를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첩을 열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여사님 계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습니다. 여사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명목으로도 정보를 얻거나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주 자금을 더 안전한 금융 상품으로 옮기겠습니다. 셋째, 현재 유효한 모든 위임장을 재검토하고 만약 낡은 권한이 남아있다면 모두 무효화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여사님 입장이라면 유언장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재검토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네,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문제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막 떠나려 할 때 김 실장이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수연 여사님, 저는 항상 여사님을 강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버티고 계십니다. 하지만 혹시 힘들어지시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의 그 말이 왠지 저를 더 울컥하게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물을 참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며칠은 끝없는 회의와 상담으로 지나갔습니다. 차민준 탐정은 계속해서 파고들었고 박선영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으며 저는 동시에 아이들 앞에서는 진지하게 요양원 옵션을 고르는 척했습니다. 브로셔를 읽고 중개업소에 전화하고 심지어 한 단지에 견학 예약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제가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냥 가족 식사예요. 집 얘기는 안 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래, 물론 집 얘기는 없겠지. 알겠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 갈게. 저는 평소처럼 과자 상자를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 집에 갔습니다. 민우가 문 앞에서 저를 맞았고 서연이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지호와 유라도 와 있었습니다.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며칠간 머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날씨와 예린이의 학교 생활, 지호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제가 집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민우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예린이랑 체스 한 판 두시겠어요? 장모님을 기다렸어요. 꼭 같이 두고 싶어 해요. 저는 이것이 주의를 돌리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방으로 가 있는 동안 무언가를 논의하려는 것이겠죠. 분명 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예린아, 이리 오렴. 한 판 두자. 저와 예린이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체스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린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집에 훌륭한 음향 효과가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목소리들, 그 톤. 자, 언제 이야기 시작할 거야?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이가 숙제하러 들어가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동의하실 것 같아?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지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다 준비했어. 서류는 거의 다 됐고 어머니 서명만 있으면 돼. 만약 또 미루기 시작하시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분명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으로 넘어가는 거야. 지호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조 원장님 소견서가 있어. 법원에 신청서만 내면 돼. 세상에, 오빠. 서연이가 속삭이듯 외쳤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잖아. 심하지 않아.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끌었어. 나는 돈이 필요하고 너는 예린이 학원비, 민우 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호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년간 우리 사랑을 선물로 사려던 엄마? 우리 생일은 다 놓치고 항상 일을 우리보다 우선시했던 엄마? 이제 엄마도 깨달아야 할 때야.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차례라는 걸.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쏟아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니, 아직은 이르다. 저는 예린이와의 게임에 몰두한 척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제 다음 단계가 조목조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 후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에 옮길 것이고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다음 주 내내 저는 마지막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변호사, 재무상담사, 차민준 탐정과 만났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유언장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으며 주 자금을 비공개 계좌로 옮기고 제 완전한 정신 능력에 대한 의료 진단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비천하게 굴었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생일 초대장은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호와 서연이에게 미리 전화했습니다. 멋지게 레스토랑에서 축하하고 싶구나. 너희 부부 모두 초대한다. 저녁 식사와 샴페인, 그리고 할 이야기가 있단다. 그들은 물론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동의한 주된 이유가 바로 그 할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분명 제가 마침내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고 이제 곧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을 골랐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그의 기념일을 축하했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주인과 통화하여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에게 개인적인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연 여사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생일날 저는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 자수가 놓인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입술을 칠했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수연아, 힘내. 오늘 넌 강해야 해. 레스토랑에는 모두가 제 시간에 모였습니다. 지호와 유라는 늘 그렇듯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서연이와 민우는 예의 바르고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모두 선물과 함께였습니다. 스카프,
향수, 책, 늘 그랬듯 형식적인 선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건배하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디저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내려오자 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호가 사용했던 위임장 사본, 대출 계약서, 위조된 서명 스캔본, 은행 입출금 내역서,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사진들, 메시지 스크린샷, 대화 내용, 민우가 의심스러운 서류 폴더를 들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주차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기구를 통해 녹음된 대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플랜 B, 성년 후견, 시작되는 치매, 의사, 변호사, 돈 분배에 대한 이야기. 지호는 창백해졌고 서연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라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고 민우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은 유라가 그녀의 후원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포옹, 키스, 호텔에서의 저녁 식사. 스크린이 올라가자 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를 칼로 벨 수 있을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뭘 아는지 알겠지.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새빨개진 유라만이 뱀처럼 씩씩거렸습니다. 이건 비열해요. 비열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비열하다고?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비열한 짓이지 성년 후견 서류를 준비하는 게 비열한 짓이고 등 뒤에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어떻게 빼앗을지 논의하는 게 비열한 짓이야. 지호가 마침내 말할 힘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가 날 한정치산자로 만들려고 했던 게 오해라고?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가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더 나아지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더 나아지길?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고맙다만 뭐가 나를 위한 건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일어나 핸드백을 들고 모두를 차례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의 삶, 선택, 문제를 가진 성인들이다. 나는 항상 너희를 도왔지만 더 이상 이런 대화, 이런 계략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썼단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자선단체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지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그저 와인잔을 잡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우는 잿빛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들은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존경과 신뢰는 살 수도, 요구할 수도, 협박으로 얻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그동안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의 아늑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돕고 장학금을 주며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나와 파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만큼은 마침내 제 자신을 위해 싸웠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영상이 더 널리 퍼지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세요.